여러분, 국세청이 내 통장을 언제 열어보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생활비 보냈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가 싶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1,000만 원만 넘게 이체해도 국세청에서 바로 잡아간다는 소문도 있고요. 심지어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 보낸 것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이게 전부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언제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개인 계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죠. 지금부터 국세청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뿐 아니라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고인의 10년치 계좌를 살펴보는 것이죠. 단순히 거래 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사망일 전 10년 동안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돌아가셨다면 2015년부터의 모든 계좌 거래를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특히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주로 확인하는 항목을 보면요. 현금을 인출한 후 일정 금액이 다시 자녀한테 입금된 경우, 부모가 자산을 처분한 뒤 자녀 계좌로 그 돈이 들어간 경우, 가족 간에 5천만 원이나 1억 원 같은 고액이 자주 오간 경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요.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까요? 상속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일반적으로 무려 10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보통은 신고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조사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직장 다니던 30대 직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10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자기 자산이 급증한 개인을 보고 국세청은 의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겼지? 혹시 부모님께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새로운 자산을 얻게 된 경위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추초를 살펴보는 걸 자금 출처사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재산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너무 크거나 본인 능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 국세청이 개인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국세청이 모든 사람의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는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정도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는데요.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과세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돼요.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신고 내역의 정확성과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도 충분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되는데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탈세 혐의가 제보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세무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 주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냐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재산 있는 분이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아요. 이건 법적으로 명확한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법에서도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이미 명시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생활비고 용돈이냐는 점입니다. 자녀한테 주는 생활비, 용돈, 학비 같은 것들이 주로 논란이 되는데요. 특히 용돈 관련해서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이라는 게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없죠. 각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나 용돈으로 줬으면 반드시 그 목적대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목적대로 안 쓴다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실제로 생활비로 쓴 건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을 줘버렸어요. 그럼 1,500만이 남죠? 이렇게 남은 돈을 계속 모아서 1년에 1,000만 원씩 5년 동안 쌓아서 나중에 이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용돈이라는 명목만 갖다 붙였지 실제로는 편법 증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한 대로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받는 사람한테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1억 5천씩 받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한테까지 생활비나 용돈, 학비를 대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비를 대신 내주시는 건 괜찮아요. 부모가 할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할아버지가 유학 가는 손자한테 매년 5천씩 보내준다?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 여부가 두 번째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사회 통념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용돈 범위로 주는 건 용돈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중학생 자녀한테 용돈 준다고 하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준다? 이건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기준에만 맞춰서 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과하게 주거나 편법으로 줘서 증여세 맞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비나 용돈, 학비 주고 증여세 폭탄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부부간 거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월급 받아서 전부 아내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 많으시죠? 그럼 아내가 그 통장에서 자녀들 학비도 내고 용돈도 주고 가족 생활비로 다 씁니다. 이렇게 남편이 월급 받아서 아내 통장으로 이체한 걸 증여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 통장으로 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계좌 이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입도 함께하고 지출도 함께하고 저축도 함께하고 빚도 같이 관리한다는 뜻이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부부끼리 계좌 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부부간에 발생한 계좌 이체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다행히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치료비 등 사용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여세 면제 한도 제도에 따라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 계좌 이체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경제 공동체로서 가족 생활비나 자녀 학비, 치료비, 경조사비 이런 걸 쓰는 건 아내가 지출하든 남편이 지출하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가족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건 증여로 안 본다는 얘기죠.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으로 매달 2천만 원씩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중에서 생활비로 1천만 원 쓰고 1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걸 5년 동안 모았더니 6억 7억이 됐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아내 명의로 샀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공동체로 사용된 거면 상관없는데 그걸 모아서 자산 취득 자금으로 쓰면서 아내 명의로 등기를 넣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남편 명의로 샀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남편 돈이니까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좌이체 하실 때 한 가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데요. 계좌 내역에 적요를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거나 돈을 갚았을 때는 이게 차용인지 변제인지 그런 걸 차용증으로 남겨두는 게 좋고요. 부모님이 누군가한테 대신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삼촌한테 3천 보낼 테니까 네가 대신 보내라고 해서 심부름만 하는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구 하나 사는데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300, 500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부모님 대신 구매했다는 걸 적요란에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쿠팡 같은 데서 새벽 배송 시키는 것도 부모님이 잘 못하시니까 자녀가 대신해 주죠. 이런 거 모아놓으면 돈이 꽤 되니까 옮겨받을 때 적요란에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 나왔을 때 소명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국세청이 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체 목적을 따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몇 달 전, 몇 년 전 내역을 무슨 이유로 이체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경우 이체 당시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럼 가족 간 거래는 얼마까지 해야 안전할까요?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수십억씩 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 무슨 목적으로 거래했는지만 명확하면 돼요. 증여했으면 증여세 신고 제대로 하시고 빌려줬으면 차용증 쓰시고 이런 목적만 확실히 세워두고 해명할 수 있으면 국세청은 계좌이체 관련 거래를 개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보낼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일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생활비를 송금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을 생활비 대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용돈, 교육비, 치료비, 축의금 등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할머니와 손자 간 계좌 이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소득이 있어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매달 생활비나 학자금 등으로 큰 액수를 송금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인 손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손자 간의 계좌 이체는 정해진 증여 면제 한도 내에서 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여세 없이 계좌 이체하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여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 면제 한도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10년 단위로 재계산되는 이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끼리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돼요. 부부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되고요.
두 번째 꿀팁은 가족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금은 상환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요. 차용증 작성 시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5배 이내,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금의 3%에서 5%를 계좌 이체로 분할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국세청이 증여로 보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간의 이자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자는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하거나 적금 들어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 하냐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세법에서 차명계좌 활용하는 것도 증여로 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명예 빌리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자녀 명의로 할 때 차용증을 써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차용증은 경제적 능력, 변제 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변제 능력 없는 자녀들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준 다음에 자녀 명의로 거래해서 수익 나면 좋은데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실제로 자녀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봐줘요. 차명 계좌로 관리했기 때문에 실제 계좌 운용자가 관리한 걸로 본다는 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자녀한테 일단 증여를 하셔야 해요. 증여세 신고하시고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자녀 명의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해준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부모님이 대신 투자해주는 건 허용돼요. 가치 증가분은 자녀 귀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전 증여도 안 해놓고 자녀 명의로 투자해서 늘어난 자산을 자녀한테 귀속시키거나 돈 빌려주는 형태를 취해서 자녀가 투자하는 척하는 건 인정 안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ETF 같은 거나 주식 사서 운용하면 가치 증가분은 상관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 살 때도 아예 증여해서 사버리면 가치 증가분은 증여세 아니니까요. 사전 증여해서 가치 증가한 만큼은 자녀 귀속으로 되니까 대신 투자해주는 건 문제없어요. 자녀 명에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만약 성년 자녀라면 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직접 투자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빌려서 투자하는 형태는 합법적이지도 않고 세법적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해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실제 증여세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자녀 명의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과 증여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선물 줘도 증여세 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통념 기억하시죠? 선물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했다, 중학교 졸업했다, 대학 졸업했다 해서 주는 선물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노트북 사준다든지 컴퓨터 사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대학 졸업했다고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준다든지 무슨 자격증 땄다고 1억짜리 그림 사준다든지 하면 다 자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자산으로 분류되고 고가로 분류되면 선물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죠. 결혼할 때 혼수품 사주는 거 사회통념상 괜찮죠. 가전제품 같은 거 다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가전제품 사는데 TV가 1억짜리 있다고 칩시다. 1억짜리 사주는 건 혼수품이 아니죠. 냉장고 300, 500, 1000만 원짜리 정도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가전제품도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억대로 사준다든지 자동차 사준다든지 귀금속 사준다든지 하는 건 사회통념상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변칙 증여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회통념에 인정 안 되는 것들은 선물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주는 사람 기준으로 따질 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춰서 봐야 해요.
그림 300짜리, 500짜리 사줬어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1억짜리 그림 사서 장식품으로 줬다? 이건 선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칙증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가 주로 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생활비처럼 비과세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상적인 거래들은 마음 편하게 하시고 금액이 큰 것들만 메모로 따로 남겨놓으시면 증여세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사회 통념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국세청이 언제 계좌를 보는지도 명확히 아셨죠? 상속세 조사, 자금 출처 조사, 사업자 세무조사,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본다는 점 기억하세요. 계좌이체 자체는 국세청이 평상시에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거래 명목만 명확히 해두시면 됩니다. 적요란에 간단하게라도 메모 남겨두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차명 계좌로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증여세 신고하고 정식으로 자녀 명의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선물도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 주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증여 면제 한도도 잘 활용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조부모가 손주한테 줄 때는 성인 손주 5천만 원, 미성년 손주 2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차용증 쓸 때는 연소득의 5배 이내로,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하시고 매년 원금의 3에서 5%씩 계좌이체로 갚아나가시면 증여로 안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목적만 명확하면 세금 문제 전혀 없으니까요. 다만 편법이나 탈세 목적으로 변칙 거래하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재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합법적이고 똑똑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